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치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고령사회의 그늘이라고도 불리는 이 치매,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관리와 치료가 필요할까요?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김희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만 해도 어르신들이 좀 치매에 걸리셔서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거나 하면 네. 마냥 노망이 들었다거나 노환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편견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의학이 좀 발전하면서 치매에 대한 어떤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과거에 비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7년 전부터 시행한 정부에서 그 국가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치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고 전문 지식적인 그런 부분도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치매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망,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망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치매라는 것은 노화에 따라서 누구나 다 생기는 하나의 뇌 질환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고 많은 분들은 사실은 나이가 들더라도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이제는 의학적인 질환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사실 흔히들 이 치매를 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을 잃는 병이다라고도 얘기하고 가장 슬픈 병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강한 노년 최대의 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치매가 되겠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치매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나요? 치매라는 것은 그 정의를 보면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던 분이 나이가 들면서 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기억력 장애고 그다음에 언어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 장애, 기타 여러 가지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역의 인지 기능이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 치매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망증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생활하면서 건망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건망증은 하나의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건망증은 기억력에만 국한돼서 어떤 장애가 나타나는 거고 기억력 이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다른 인지 기능은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실이 기억이 안 날 때 누군가 옆에서 좀 기뜸을 해준다거나 이러면은 쉽게 또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치매라는 것은 어떤 그거하고는 달리 어떤 옆에서 어떤 실마리를 준다거나 기뜸을 해주더라도 기억을 인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기억 장애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인지 기능, 행동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실행 기능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인지 수행 능력들이 같이 장애가 나타나는 게 바로 치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상 기능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치매다 아니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 장애가 있더라도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별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간다면은 그건 우리가 치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력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린 언어력, 시공간 능력, 판단력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질 때 이걸 우리가 치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치매의 구체적인 어떤 진단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 흔히 보게 되는데요. 기억력이 뭐 예전 같지가 않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한 6개월 전부터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고 열쇠고리를 현관문에 걸어놓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요즘은 디지털로 되어 있으니까 현관 번호를 기억을 못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단어나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멍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언젠가부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보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말수가 줄어들었고 좀 멍하게 있는 때가 좀 잦아졌다. 그래서 환자에게 물어보니까 이전부터 좋아하던 하투놀이 같은 것도 예전에는 잘 했는데 지금은 하투를 하는데도 좀 잘 안 되고 행동이 둔해진다. 뭐 이렇게 호소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분이 치매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살펴봤을 때 치매는 기억력 이외에 다른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고 열쇠고리를 뭐 현관문에 걸어 놓는다. 이거는 하나의 기억 장애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단어나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언어 장애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좋아하던 하토놀이가 제대로 안 되고 행동이 좀 둔해졌다.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행동장애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기억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같은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고, 그로 인해서 돈관리나 요리, 시장보기, 집안관리 같은 이런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치매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여기가 병원에 이런 분들이 오시면 병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기억장애가 이것이 단순한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이거를 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치매라고 진단이 내려진다면은 이 치매가 회복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치매들은 회복이 가능한 치매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환이나 뇌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치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치료를 하면은 치매 증상도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회복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결국은 원인 규명이고, 원인이 규명이 돼야 앞으로 이 병의 경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치매 전 단계로 경도 인지 장애라는 어떤 판정도 저희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노화의 한 현상이겠거니 내지는 인지를 못해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치매로 진행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치매로 이행되는 율이 한 1 내지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1년이 지났을 때 치매로 이행되는 율이 한 10% 내지 15% 정도로 예. 상당히 증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6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거의 뭐 한 80% 가까이 이가 치매로 이행이 되더라. 네. 이렇게 지금 그런 조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상적인 어르신들에 비해서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치매로 진행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치매로 진행이 언젠가 될 거라면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어떤 예방법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예.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치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경도 인지 장애 초기 단계에 빨리 치료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에서 치매를 이행하는데 좀 어느 정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운동입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운동인데, 이렇게 뇌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강렬한 운동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 또 최근에 나와 있는 어떤 학술지에 의하면은 아주 저명한 학술지인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메타볼리즘이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 운동과 관계되는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뇌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주고 뇌 세포를 회복시켜주고 뇌 세포 간의 연결 구조를 갖다가 원활하게 해줘서 이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갖다가 늦춰준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자체가 상당히 치매 예방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에 의하면은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치매로 진행하는 율을 한 30% 줄여준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1명은 정말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유병률과 관련해서도 도표가 준비돼 있죠. 예. 이 자료는 이제 국내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20년 현재 10.29%였고 2030년이 되면은 10.56%가 된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16%를 넘어선다. 이렇게 아주 증가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5세, 70세, 75세 한 이 정도 어떤 간격을 두고 유병률이 확연히 높아지는 사례가 나와 있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이제 국내나 외국의 여러 가지 대규모 역학 조사를 해보면은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5년이 증가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유병률이 한 2배 정도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에 유병률이 10%였다 그러면은 70세가 되면은 한 20%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75세가 되면 20에서 2배, 한 40% 가까이 올라간다. 꼭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된다. 그래서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인자가 바로 이 노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암보다 무서워하는 병, 치매입니다. 혹시 나는 치매가 아닐까, 내가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교수님, 실제로 본인이 치매가 아닐까, 혹은 제 부모님들이 치매가 아닐까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방송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기억이 떨어져도 치매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반 시민분들은 치매를 어떤 병으로 알고 계시는지, 혹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예. 기억이 점점 흐려져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하는 그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치매에 걸리시면 본인보다는 가족분들이랑 주변 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치매를 너무 무섭고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주말에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강변 걷고 산책을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씩 책을 보면서 두뇌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퍼즐을 푼다든지 고스톱도 가끔 치시더라고요. 교수님, 빠진 치아를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치아가 빠졌는데 그게 방치해 두면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고 영양 공급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이게 뇌의 영양 공급이 충분히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저작 운동 이게 뇌에 어떤 자극에 주는 데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요? 예, 그런 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번에는요, 치매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집밥이 그리울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우연히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집에 가서 밥을 좀 달라 해서 먹어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전에 했던 간 맞춤이 안 되어 있다. 예. 전에 했던 맛과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어머님 모시고 병원을 한번 가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치매의 초기 증상인가요? 미각이나 후각은 또 뇌 신경세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특히 후각 신경세포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하고 상당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각이나 미각이 떨어졌다는 것은 뇌의 어떤 기능이 떨어졌을 것이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경우에 한번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군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이게 우울증하고 이 치매와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치매 걸린다. 이거 오랫동안 먹으면 치매 걸리는 건 맞습니까? 최근에 나온 미국에서 대규모 역학조사했는 거에 의하면은 이게 항우울제를 복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치매 위험률을 올리지 않는다.
제 자신도 한국의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항우울제는 예전에 복용하던 항우울제보다는 부작용 같은 게 적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나 액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 이건 분명히 치매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요, 암보다도 이 치매를 더 겁을 낼 수밖에 없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치매도 종류가 또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자료 보면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치매 종류는 뭐 사실은 그 종류는 뭐 정확한 개수는 뭐 보고된 건 한 70까지 80까지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치매가 뭐냐면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이게 전체 치매 한 60%, 많게는 70%까지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알츠하이머형 치매고, 그 다음에 많은 게 혈관성 치매라는 겁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이제 뇌졸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생기는 치매를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관심되고 있는 게 루이체 치매라든지 파킨슨 치매라는 특수 형태의 치매가 있는데, 이런 치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많은 게 알코올성 치매가 꽤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많으니까 장기간 알코올을 섭취하다 보면 알코올성 치매. 그 다음에 과거에는 뭐 신경 매독이나 연탄가스 뭐 중독 이런 걸로 인해서 치매가 오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건 보기는 드물고, 기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다양한 질환에서도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극히 낮다고 보고, 대부분이 알츠하이머 치매 아니면 혈관성 치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한 69%, 혈관성 치매가 한 21%, 그 다음에 루이체 파킨슨 치매가 4%, 나머지 기타 한 뭐 60가지 이상, 여기 전부 6% 안에 많은 원인들이 여기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치매에 있어서 뇌의 노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치매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 위험 요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나이가 드는 겁니다. 노화 현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은 치매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부는 이제 유전적 소인이 관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부 외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뇌에 자꾸 충격을 받는다든지,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가벼운 뇌 손상이라도 치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권투 선수들이 말년에 보면 치매가 잘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성이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성분들이 실망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사실은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여성분들이 훨씬 높습니다, 남성보다. 그러니까 치매 유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혈관성 질환, 이거는 이제 혈관성 치매의 한 위험 요인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소득이 낮다든지 학력이 낮다든지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는 좀 수동적이고 고지식하고 비사교적인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치매 위험성이 좀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험 인자들을 잘 관리하고 치료하면은 충분히 호전될 수가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치매 중에 일부 치료 가능한 치매들이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뭐 10%에서 20%까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높게는 그렇게까지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치료 가능한 치매를 우리가 가역성 치매다,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영양 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특히 바이타민 계통, 바이타민 B 이 계통에 어떤 영양 결핍이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 이제 치매가 오는데, 대표적인 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영양 섭취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결핍이 잘 생겨가지고 알코올성 치매도 생기지만 이 영양 결핍으로 치매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사성장이라든지 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사성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 그 다음 빈혈, 뇌종양, 일부 뇌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 뇌출혈인인데, 이거는 요즘 치료 기술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뇌출혈만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은 금방 치매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압 뇌수두증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뇌 안에 우리 뇌실에 물이 많이 생성이 돼가지고 이게 뇌 실질 조직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생기는 치매인데, 이것도 요즘은 뇌 수술을 통해서 뇌압을 떨어뜨리고 뇌 척수액을 빼내는 수술을 하면 간단하게 치매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울성 가성치매라고 해서 우울증 때문에 치매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경우 역시 우울증을 잘 치료하면 또 치매가 호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만 잘 찾아서 이 원인을 교정해 주면 이분들은 치매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역성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사실은 가역성 치매와는 달리 치료가 참 근본적인 치료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치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뇌세포가 퇴화가 돼가지고 기억력이나 언어 기능,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장애가 생겨서 생기는 치매를 말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초기에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초기에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데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이 성격이 바뀝니다. 평소에 얌전하시던 성격을 가지신 분이 상당히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시고 화를 잘 내시고 신경질적으로 변하신다든지 이런 성격이 인성이 변화되는 게 나타나고 결국은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점차 진행되는 그런 형태의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피해갈 수가 없고요. 아주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사실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본인이 내 스스로 알츠하이머 치매다라는 것을 미국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레이건이 국민들한테 쓴 친필인데 내가 지금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겠습니다. 네. 알츠하이머병이 그러니까 치매의 원인 질환인 거잖아요. 예, 예. 이거 말고도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있다고도 아까 종류를 설명해 주면서 네. 얘기해 주셨는데 먼저 이 알츠하이머병의 증상 그리고 진단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예. 할까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경과되는 그 경과를 일반적인 경과를 좀 살펴보면은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 기억장애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건망증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단계에는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노화에서 나타나는 건망증하고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여기 한 1 내지 3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기억력 이외의 다른 인지 기능들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혼란기가 오고 그다음에 그게 한 중기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한 보통 평균 2 내지 1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8년에서 12년에 걸쳐서 이제 말기 단계가 오고 이때는 여러 가지 행동 증상이나 그다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 힘든 그런 상태로까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병의 자연적인 경과를 보면은요, 빨간선 곡선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을 때 자연적인 경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략 처음에 빨간색 시작하는 지점부터 마지막 사망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경과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노란선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알츠하이머 병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도 인지 단계에 조기에 발견해서 그때부터 치료적인 어떤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 진행되는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늦출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속도는 늦출 수가 있지만 말년에 가서는 결국은 한 10년 정도, 10몇 년이 되면은 사망할 때까지 이르는 경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초기 단계에는 약을 쓰면은 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서 진행되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뇌를 보면 육안적으로 보면은 좌측이 정상적인 뇌고 우측이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뇌입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뇌가 좀 쪼그라들어져 있습니다. 쪼그라들어 있고 쪼그라들면은 뇌와 뇌 사이에 이 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넓어지게 되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앞에서 제가 말씀 알츠하이머라는 박사가 현미경을 관찰해서 발견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노인반과 신경섬유 뭉치라는 건데 이 노인반은 앞에서 보면은 여기 슬라이드 상에 좀 이렇게 반점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포 바깥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반점으로 형성하는데 이 반점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뭐냐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이라는 하나의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여기 축적이 돼가지고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경섬유 뭉치인데 이거는 신경세포 안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많이 뭉쳐져서 그런 건데 이거는 타우 단백질이라는 이런 단백질이 우리 몸에 과인산화가 일어나면은 이런 것들이 뇌 안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축적되니까 결국 뇌세포 기능을 망가뜨려서 치매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과를 1단계, 2단계, 3단계 경과를 말씀드리면서 증상이 조금 표현하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기억장애가 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1번 저 위치에 지금 이제 노인방과 신경섬유 뭉치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면 해마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입니다. 그게 이제 이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을 해서 그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 기능이 떨어지니까 기억장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리학적인 소견들이 옆으로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점점 퍼지다 보면은 척두엽에서 그다음에 두정엽, 그다음에 더 진행되면은 전두엽까지 이렇게 이런 병리 소견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척두엽 장애가 나타나서 언어 장애, 특히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그거보다 더 진행이 되면은 이 두정엽의 장애가 오면은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방향 감각이 상실되고 집에 나가서 자꾸 배회를 하신다든지, 그러다가 종국의 마지막에는 전두엽까지 침범하게 되면은 이 전두엽이 우리 이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데, 결국은 이제 성격의 변화가 오고 감정의 변화가 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동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또 그림은 뭐냐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보면 제일 왼쪽에 빨간색 그림인데요. 아주 초기 단계에 아밀로이드 단백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타우 단백질의 손상에 의한 변화가 나타나고,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결국 그것이 뇌세포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뇌세포를 망가뜨려서 뇌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게 노란색이죠, 나타나고, 그게 조금 더 진행되고 나면 이제 실제 임상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는 단계는 2단계에 옵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 올 때는 벌써 이 앞에 여러 가지 뇌 병리학적인 현상들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기능적인 장애가 초래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병원에 오시기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 단계에 빨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은 이 치료 과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의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알츠하이머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요, 뇌 사진을 찍자고들 말씀하십니다. MRI 내지는 PET를 많이들도 권유하시긴 하는데, 그런 검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까? 치매 가장 많은 형태가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 사실은 확진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뇌 조직을 떼내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게 가장 정확한 확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분들에게 뇌 조직을 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아밀로이드 단백이나 타우 단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혈액 검사라든지 뇌척수액 검사 이런 것들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뇌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변화 이전에 뇌의 기능적인 변화가 먼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은 이 PET 검사, 이게 뇌 기능을 보는 겁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보는 아밀로이드 페트 영상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해보면은 이 지금 뇌 안에 아밀로이드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다,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PET 검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거는 워낙 고가니까 조금 이제 그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브레인 MRI, 그러니까 뇌 MRI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임상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해보면 뇌가 쪼그라들어 있다든지 해마가 위축이 돼 있다든지 이런 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때 발견할 때쯤 되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알츠하이머가 상당히 진행된 단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관성 치매. 이름 그대로 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뭐 뇌출혈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치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말 그대로 뇌혈관에 이상이 있으면서 생기는 치매를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 이건 치매 환자의 한 10 내지 20%를 차지하고, 이는 아무래도 남자에서 더 흔합니다.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술, 담배도 많이 하고 고혈압이나 뭐 당뇨 이런 것들이 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를 보면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흡연,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전부 위험 인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과거에 뇌졸중의 기억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혈관성 치매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근데 혈관성 치매도 나타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적으로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일 흔한 게 다발성 경색 치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뇌졸중이 한 번만에 생겨서 치매가 생기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가볍게 어느 자축 수족이 조금 마비됐다 해서 별 문제 없이 회복이 됐는데 또 한 1년, 2년 있다가 다시 이번에는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진다든지 해서 또 해보니까 또 다른 뇌 부위에 뇌경색이 왔다. 이런 것들이 2번, 3번 자꾸 되풀이 되다 보면은 뇌 여러 영역들이 조금씩 침범을 해서 결국은 뇌 기능을 망가뜨려서 생기는 게 바로 다발성 경색 치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림에 보면은 허옇게 나타난 부위가 저 왼쪽 편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죠. 이게 이제 여러 군데 뇌 경색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형태가 뭐냐면은 전략적 경색 치매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히 이제 뇌의 어떤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아주 중요한 어떤 뇌 해부학적 구조물에 이 뇌졸중이 생겼을 경우에는 단 한 차례에 뇌졸중이 오더라도 치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이게 뇌의 시상이라는 부분인데 이 시상은 우리 외부에 여러 가지 정보가 우리 뇌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통합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 부위에 뇌졸중이 생기면은 단 한 차례 뇌졸중이 생겼는데도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전략적 경색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피질화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면은 그림에 보시면 옆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뇌 안에 미세 혈관들이 서서히 막혀가지고 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뇌 혈액 순환이 떨어져서 점차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이거는 임상경과가 흡사 알츠하이머 병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임상경과를 보면 알츠하이머 병과 상당히 유사한데 이거는 이제 뇌혈관의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일종의 혈관성 치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매 환자의 70-80% 많게는 90%까지 차지한다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그리고 혈관성 치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도 또 소수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최근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치매들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진료를 보면서도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 전두척두엽 치매라는 게 대표적인데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는 앞에 그림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제일 먼저 침범하는 게 척두엽입니다. 해마라는 부위가 침범을 하는데 그래서 전두엽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침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초기 단계에 이 전두엽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두엽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죠. 성격의 변화가 나타난다든지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분들은 또 기억력을 검사해 보면은 그분들은 해마는 아직까지 침범을 안 했기 때문에 기억력은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매로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일종의 뇌 퇴행성 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 장애보다 언어나 여러 가지 집행 기능 이런 것들이 먼저 장애가 나타나고 여기 나오죠. 알츠하이머 병과는 달리 기억력은 초기에 잘 보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임상 증상이 다양하고 알츠하이머에 비해서는 좀 젊은 나이에 잘 생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한 형태의 루이체 치매라는 건데 이거는 루이체라는 건 뇌 안에 이것도 아밀로이드 단백이나 타우 단백질과 비슷하게 어떤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응집이 돼서 뇌 안에 축적이 되는데 이게 루이체라는 겁니다. 이게 루이체가 우리가 파킨슨 병에서 이 루이체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기저핵이라는 부위에 발견이 되는데 이 기저핵에 발견되는 루이체가 뇌 피질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뇌 피질의 기능이 망가져서 그게 결국 치매를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루이체 치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에 빈도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기에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고 뭐 램 수면 행동 장애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이분들은 자꾸 눈에 헛게 보인다고 여러 가지 이게 정신병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진단을 받으면은 자꾸 환시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정신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약을 사용하면은 부작용이 상당히 잘 생깁니다. 부작용이 예민하기 때문에 파킨슨 증상이 더 악화가 된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우는 이 치매를 전공하는 전문의에게 반드시 진료를 받고 약물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치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물론 가족이나 보호자들도 혼란스럽겠지만 당사자가 겪는 어떤 당혹스러움
두려움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실제로 교수님 치매 환자가 겪는 심리적인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을 간병하면서 제일 힘든 게 바로 이런 치매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 및 심리 증상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게 이런 망상이라든지 뭐 자꾸 누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고 환각, 자꾸 눈에 뭐가 보인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다음에 목적 없이 자꾸 돌아다니고 길을 못 찾으시고, 그럼 심하면은 뭐 화를 내시고 난폭해지고, 그다음 수면장애, 뭐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2, 3, 4, 5, 6,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 치매 단계를 나타내는데 2단계는 아주 초기 단계고 7단계가 아주 진행된 단계인데요. 대부분이 그래프가 높게 나타나는 게 망상이나 환각 같은 경우는 4, 5, 6이죠. 이게 이제 치매가 한 중정도 정도 진행이 됐을 때 흔히 저런 증상들이 잘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반면에 이 우측에 있는 우울과 불안 같은 경우에는 치매 아주 초기 단계, 심지어 경도 인지 단계 이때도 불안 우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불안 우울증인지 치매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내봐야 기억력이나 여러 가지 인지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행동 및 심리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동 및 심리 증상이 왜 생기느냐? 이거는 이제 치매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뇌병리학적인 소견이 일어나면서 뇌세포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 뇌세포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뇌세포를 연결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파괴가 되고 결핍이 돼서 이것이 결국은 불안이나 우울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 장애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질병이나 건강 상태도 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은 치매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다른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뭐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뭐 배뇨 장애 이런 것 때문에 소변 보는 게 불편하시니까 자꾸 짜증이 늘어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 및 행동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생리적인 심리적인 원인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적인 거. 특히 이제 치매 어르신들은 환경이 바뀌면은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고 증상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매 어르신 집에서 모시다가 병원에 입원을 시키시면은 증상이 갑자기 나빠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집의 환경하고 병원 환경을 잘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단계에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오해를 합니다. 병원에 입원시켜 놓으니까 환자가 더 나빠졌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거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고, 반대로 병원에서 치료를 잘해가 이제 좋아졌다 해서 퇴원을 해가 집으로 또 모셨는데 또 집에 오니까 또 나빠져요. 그럼 왜냐? 또 그 집의 환경을 적응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 주변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돌보는 사람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존심을 잘 손상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 뭐 예를 들면 배뇨장애 소변 실수를 했다고 갑자기 뭐 대중 앞에 바지를 벗긴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환자분들이. 그러면 화를 내시고 더 막 역증 내시고 여러 가지 정신행동 증상이 심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돌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절한 교육을 잘해서 치매 어르신을 잘 존중하면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만 해도 이런 행동 심리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요, 뭐 식후에도 물론이고 이제 낮잠을 자주 청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낮잠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위험 내지는 뭐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최근에 우리 알츠하이머 병과 치매라는 아주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낮잠을 많이 주무신 분들이 낮잠을 안 주무신 분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위험성이 높더라. 하루 1시간 이상을 낮잠을 주무신 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한 1.4배 더 높다. 그러니까 한 발생률을 한 40% 정도 증가시킨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낮잠을 많이 주무시게 하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고, 근데 반대로 이게 이제 원인이냐 결과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또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으시니까 그것이 결국 또 낮잠 자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 몸에 이 각성 상태, 뇌 안에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중요한 신경 세포들이 있는데, 이것이 노화가 되면서 이게 좀 그 기능이 퇴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각성도가 떨어져서 낮잠을 더 많이 자게 한다. 뭐 그런 하나의 기준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치매는 뭐 나이가 들게 되면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치매에 대한 막연한 좀 부정적인 인식, 네. 그런 불안함 때문에 가족, 뭐 보호자, 환자분들까지도 아직까지도 좀 많이 두려움이 크신 것 같은데요. 아직 치매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봐야 할까요? 치매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원인에 따른 치료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치매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지금 개발된 약들은 진행되는 속도를 좀 늦춰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약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거는 뇌졸중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일단 뇌졸중이 생기면은 뇌세포는 재생이 힘드니까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뇌졸중이 안 생기게 하는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거죠.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건 우리가 충분히 약을 먹고 치료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뇌졸중의 빈도를 줄여드리고 그게 결국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매 치료하는 데서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회복이 가능한 치매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능한 부분 원인을 교정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찾게 되면은 병원에서 복잡한 검사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검사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회복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회복 가능한 원인을 찾게 되면 그것만 치료를 하면은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문제가 되는 행동 조절을 증상들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동 및 심리 증상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개발된 여러 가지 정신과 약물이나 이런 약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은 상당 부분 증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지기능 저하 자체를 막아주는 약들 이런 약들을 써서 인지기능을 좀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희망적인 이제 어떤 소식은 알츠하이머 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베타아미로이드 단백질을 분해하는 어떤 그런 약들이 지금 개발되었고 지금 일부는 이제 식약처의 허락을 받아서 시판이 되고 있는 약 이제 곧 시판이 될 겁니다. 그런 약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베타아미로이드 단백이 침착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정확히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약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지기능을 갖다가 재활 치료 쪽으로 남아있는 인지기능을 강화시켜서 뭐 운동이나 여러 가지 요법을 통해서 인지 재활을 치료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환자 가족분들에 대한 지지와 도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지치고 이렇게 번아웃 되면은 그것이 환자분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가족들에게 우리가 적절하게 상담을 하고 지지를 해주시고 해서 가족분들이 힘을 내고 치매 환자를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만 잘해도 치매 환자의 임상 경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면서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환자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활동을 증가시켜주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왼쪽에 나오는데 자립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망가진 기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망가지지 않은 정상적인 기능을 잘 우리가 찾아서 그 정상적인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재활해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 스스로 노력해야 될 점에 대해 짚어주셨고요. 어느 질환보다도 가족 내지는 간병인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간병인의 역할,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간병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치매에 대한 무슨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치매에 대한 지식이 잘 없으면 치매 어르신들이 하는 행동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좀 부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은 말씀을 잘 표현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이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의 행동이나 표정을 잘 관찰하고 살펴가지고 여기서 상당 부분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보호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위험을 미연에 예방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자의 남아있는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거를 붙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한 가지 환자의 자존심을 최대한 존중해 준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게 교정을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정신 행동 증상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규칙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 방치했다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기억 속에 지워지는 병, 네, 바로 치매입니다. 이 치매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매일 아침 조기 축구를 즐기는 3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주 특기가요, 헤더골, 헤딩으로 골을 꼭 넣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칭찬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또 그를 듣는 재미가 또 쏠쏠하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내 때문인데요. 아내가 이런 말을 했는 모양이에요. 축구를 할 때 헤딩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순간 좀 당황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이 축구할 때 헤딩을 많이 하게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까? 헤딩도 그렇지만은 이제 아주 사소한 뇌 손상이지만 이게 반복되고 장기간 되면은 이제 치매를 걸릴 위험성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실제로 영국의 노팅엄 대학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축구를 하는데 매 경기에 15분 이상 헤딩하신 분하고 5분 이하의 헤딩하신 분하고 축구 선수를 추적을 해보니까 역시 15분 이상 헤딩을 많이 하신 분이 치매 발생 위험이 한 3배 가까이 높더라. 이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헤딩하는 거는 경미한 충격이라 할지라도 이게 쌓이고 장기간 가면은 어느 정도 치매를 일으킬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헤딩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 축구에 나가서 축구를 즐기되 지금보다는 헤딩 수를 좀 줄이고 발로 좀 꼬링을 넣어서 좀 즐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사연은요, 주 야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교대 근무를 2년 정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더라는 거죠. 아마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뭐냐면 그 다음날 피로로 인해서 일까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잦아지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대로 생활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대요. 그래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면제를 그냥 어쩌다가 한번 먹는 건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이게 복용하게 되면은 치매가 온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수면제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선생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대규모 역학 연구에 하면 초기에는 수면제를 사용하니까 치매를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그 이후에 또 후속 연구에 의하면은 수면제를 사용하신 분이나 사용하지 않은 분이나 치매의 어떤 발생률에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된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불면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는 이게 장기간 가면 이것도 치매 위험 인자가 요인이 되거든요. 수면제보다 불면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면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수면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물론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필요하면은 단기간 수면제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무 의존도가 높은 그렇죠. 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TV 메디컬 약선 오늘은 치매 치료와 진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들어 교수님, 오늘 강연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매 유형들이 많지만은 가장 많은 것은 사실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치매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뇌 퇴행성 변화로 일어나는 하나의 질환이고 아직까지는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은 근본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의학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치매가 진행이 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에는 이제 이게 신약이 개발된 것 중에는 근본적으로 이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그런 약제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일부 임상 허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아직까지 개발된 약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본적인 치료에는 아직까지 제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치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 행동 증상만 잘 조절하더라도
치매가 있더라도 노후에 말년까지 가족들과 함께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행동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매 어르신들을 간병하면서 가장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치매 어르신들이 자존심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가족이나 간병인들이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요즘 안전 안내 문자를 받아보면요. 실종자를 찾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 부분 또 치매 환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배회하는 치매 환자들을 추적하는 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또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계 형태의 스마트 지킴이도 있고요. 또 깔창에 위치 정보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도 많이 보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치매 어르신들의 손등이나 발등에 보호자의 휴대전화나 이제 이름을 새기는 안심 타투도 시행이 네. 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치매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하는 그런 질환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치매에 대한 유익한 정보 주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김희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진짜 날아갈 듯한 그런 기분이죠. 치매 치료제만 뭐 제대로 개발되면 뭐 노벨상을 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치매라는 걸 극복하기 힘들다. 왜냐하면은 우리 뇌라는 게 그만큼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뇌 기능이라는 건 한두 가지의 어떤 병리 현상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런 과정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뭐 치매 약물이 개발됐다면 저는 쌍수를 들고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